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리시면 혹시 채팅창으로 그 메시지,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안 알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지금부터 저기 제14회 산업통상부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의 공모전 준비 포인트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이번 공모전 10팀 안에 드셔야 되잖아요. 총 시상팀이 10팀이고요. 총 상금 규모 5,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보다 조금 더 네, 많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공모전에 어, 잘 지원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내용을 좀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초기 투자 스타트업 아, 그 초기 스타트업 투자 엑셀러레이터인 더 인벤션 랩에서 스트래티지 파트너십 팀의 이사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민간 공공 엑셀러레이터 사업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력이 제가 보다가 하나를 발견했는데 벌써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은 2017년도에 대한민국 위치 기반 서비스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저는 스타트업을 하고 있었었고, 저희 팀 저를 포함해서 3명이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공모전에 이제 지원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보통 위치 기반이라고 하면은 GPS 위주로 해서 어, 위치 추기를 많이 하는 이제 기술들이 이제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제 와이파이를 이용을 해서 위치 추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눈길을 끌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선발이 되게 된 케이스가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가 어떤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사업화에 관련된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네, 공모전 내용 기획서에 반영을 했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어, 다시 회고를 하면서 이번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드릴 내용은 어, 순서는 일단 기획서 작성하는 거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기획서 작성을 할 때 사업화에 관련된 방안을 어떻게 넣을지, 그리고 발표 준비에 관련된 거 이렇게 세 꼭지로 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모전이 원하는 것이라는 이제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거부터 얘기를 하냐면은 산업통상부가 이미 14년째 공모전을 지금 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기본적인 목적이 세 가지를 이제 크게 끄집어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그거를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업 창업 성장 연계에 관련된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AI 기술 관련된 그런 꼭지들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일단은 그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속 공모전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그 산업통상부가 이 공모전을 진행을 하면서 그 심사위원들을 초빙을 하고, 그러니까 위촉을 하고, 그분들한테 저희는 이러한 목적으로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그런 목적에 맞춰서에 대한 심사 기준이 있으니 이거를 참고를 하셔서 심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심사위원 이전에 그 위에 이제 산업통상부에서,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그 13회 그리고 14회에 대한 거를 좀 비교를 좀 해봤었는데,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팀 인원은 최대 5명까지 늘렸고요. 그리고 그 총 상금은 1억 원이었었는데 그거를 5,700만 원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문 순두, 작년에는 아이디어, 제품, 분석 이렇게 세 가지 꼭지였으면은 이번에는 분석을 제외하고 아이디어나 제품 쪽으로 어, 포커스를 집중을 하면서
실용성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여기에 맞춰서 선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올해 테마는 이제 지역 활력과 그다음에 AI 기업 성장에 관련된 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획서를 작성하실 때 감안하셔서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면 심사랑 발표 심사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발표 심사 부분이랑 그다음에 서면 심사의 공통적인 부분이 어, 지금 전부 다 사업화 가능성에 지금 몰려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서에서도 그 핵심 섹션이랑 그다음에 발표했던 클라이막스로 가져가실 때는 이 발전 가능성, 그러니까 사업화 가능성에 관련된 부분을 두드러지게 강조를 좀 해주시는 쪽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문이 이제 아이디어 부문과 제품 서비스 부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이디어 기획 부분이랑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이 이렇게 나눠지면은 큰 차이점 일단 상금이 다르죠. 네,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아이디어 기획 부분의 좋은 점은 시제품이 없어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컨셉 그리고 어떤 방향성에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것들,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보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미 어떤 스타트업이라든지 그 창업팀이 이제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기획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창업하는 초보자분들이 접근하시기 좀 좋은 부문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상 후 제품 서비스 부문에 다시 응모를 하시면은 가산점 혜택도 있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선발되시는 분들은 수상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그렇게 해서 다시 재응모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이미 2차 심사전 그러니까는 대면 심사 전에 시제품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연을 하시거나 아니면 영상을 찍으셔서 그 시연의 그 데모를 이제 심사위원분들한테 이제 보여주셔야 되는 그런 무게감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여기서는 그 이전 회차 아이디어 부분, 그러니까 작년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제품화 한다 그러면 가산점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당연히 주간기간 17개사 데이터 셋을 이제 참고를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필수적으로 1개 이상 사용을 하셔야 되고, 기관명이랑 데이터 셋명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데이터를, 여기 있는 공공 데이터를 메인으로 사용을 하셔야지, 공공 데이터를 참고자료 정도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네, 메인으로 사용하셔서, 거기에 대한 이제 가치를 좀 더 끌어올려 주시고, 보여주신 걸로 하면은, 좀 더 가점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반대로 이제 참고 정도로만 쓰시거나 아니면은 아예 산업부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탈락이 될 수 있는 점, 요 부분 꼭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획서를 작성을 하실 때, 이제 어떤 점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지, 어떤 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 데이터는 제가 지금 표에서 지금 PPT에서 발상 단계랑 그다음에 전략 설계 단계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어, 데이터는 아이디어 이후가 아니고 이전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발상하는 단계에서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보통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솔루션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솔루션에 맞는 데이터를 어, 그 데이터셋을 계속 탐색을 해요. 그래서 내 솔루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를 끌어와서 맞춰보다 보니까 연결이라든지 그런 그 흐름들이 좀 어색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먼저 보고요. 그 문제에 맞는 솔루션을 구상을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원인,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이 데이터가 왜 나왔고 어떤 문제가 있고에 대한 것들을 탐색을 하시면서 계속 리스트업을 하시고요. 그 리스트업에 있는 것들을 보시고 그 문제에 관련된 데이터가 왜 나오고 이런 데이터가 어떤 가치가 있고에 대한 것들을 먼저 구상을 하신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내 아이디어로 풀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순서를 이렇게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솔루션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흐름도 보통은 얘기를 할 때 문제에 대한 걸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솔루션에 대한 거. 그래서 제 솔루션이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이제 사례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거를 저희는 이런 솔루션으로 하려고 합니다라는 흐름상에서 아이디어를 그 데이터로 선택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가 이제 나왔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디어로 올바른 이제 그 설계는 그 아이디어로 누가 돈을 낼지를 먼저 정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심사 기준에 맞춰서 그 기획서를 이제 어떤 식으로 어, 그 강조하고 순서를 어떻게 배우라고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내가 선택한 이 원인에 그 해당되는 데이터가 아이디어로 솔루션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마지막에는 이 데이터를 내가 왜 활용해서 이런 가치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그 논리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데이터는 어쨌든 간에 그 발생의 그 원인 발생의 기획서를 발생하는 거에 출발점이지만은 기획서 전략 설계 단계에서는 마지막 단계에서 그 논리를 확정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데이터는 데이터를 먼저 보시고요. 이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원인이나 환경에 관련된 거를 보시고 거기서 어떤 데이터가 보여주는 문제를 찾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계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사업 모델을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기획서를 쓰실 때, 그러면 그 안에서 나는 어떤 꼭지를 강조해서 써야겠다라든지, 그리고 사업화 모델을 그 정의를 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사업화 모델과 그 전체 산업에 대한 이해라든지, 시장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집어넣으면서, 마지막에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의 기대 효과를 가져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네, 다듬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략 설계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처음 쓰시는 분들은 그 기획서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심사위원을 이제 여러 번 해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심사를 하실 때 심사 내용에 관련된 이제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 1차 심사 항목 이렇게 해서 서류 심사 항목이 창의성, 구체성, 발전 가능성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기획서 내에서 어디를 들여다보면은 내가 이 부분을 채점하는 데 있어서 그 알 수 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가장 점수 배점이 높은 발전 가능성에 관련된 부분은 사업화 방안 및 기대 효과라는 그 기획서 내의 섹션 안에 들여다보면은 수익 모델 그리고 시장 크기 그리고 로드맵 사업 로드맵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를 이미 알고 있으니 이 심사위원분은 발전 가능성에 관련된 걸 체크를 하시려고 그러면은 이 부분 들어가셔서 내용을 들여다보시고 뭐 여기 이 아이디어는 발전 가능성이 잘 잡혀져 있네. 수익 모델이 좀 빈약한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를 이제 하시면서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잘 안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심사위원들이 기획서를 계속 이렇게 찾아보게 돼요. 그럼 찾아보면은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심사위원분들한테 이제 그 심사위원분들이 뭐 보통 이제 몇십 개, 몇백 개는 아니고 한 100개 미만 정도의 이제 그 기획서를 살펴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5시간 정도 주어졌다고 하면은 솔직히 1시간 내에 볼 수 있는 것들이 20개 미만이거든요. 그럼 20개에 대한 기획서를 들여다보시는데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찾다가 시간이 걸리면은 대충 보시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점수도 좋게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심사에 유리하게끔 기획서를 목차를 작성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네, 되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많이 좀 놓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제한 배경 작성법 관련된 건데, 이미 스타트업이신 분들은 이제, 그리고 뭐 정부 지원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놓치시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정성적으로 내용을 들어갑니다. 특히 어떤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서비스에 어떤 이거는 나밖에 못해. 이거는 진짜 정말 특별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많이 집중을 하시면은 정성적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수치에 근거가 없거나 그냥 주관적인 표현만 하거나 이제 어떤 부연 설명이라든지 그런 게 객관적인 거를 이제 근거에 대한 거를 설명이 없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공공기관 출처 있죠. 연도 명시 있죠. 그 논문 쓰듯이 어떤 내가 주장을 하면은 주장에 대한 근거를 가져오고 그리고 사를 가져오고 다시 주장을 하는 사단 문법에 더해서 어, 그 근거가 있으면 근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출처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객관화해서 그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심사위원분들도 그냥 여기 왼쪽에서 있는 것처럼 그냥 보고 그냥 고개 끄덕이고 그냥 공감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근거를 토대로 해서 채점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심사위원분들을 이제 공공기관에서 모실 때는 주로 교수님들을 많이 모시세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교수님들은 그 논리화법의 대가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내용들이 본인들이 그 논문 심사를 본인들이 이제 대학원 때, 대학교 때, 아니 저기 박사과정 때 그렇게 해서 했던 것들이 몸에다 배어 있으시고 제자분들 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접근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근거가 빈약하거나 아니면 너무 그냥 정성적으로 우리 제품 너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걸 굳이 그대로 믿지 않으시고 그냥 이거는 근거가 빈약함이라고 체크를 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명분을 만드는 방법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레벨 1, 2, 3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긴 했는데 상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논리 정연하게 그 근거를 다 담아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논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문장 하나하나가 구조가 되어 있어야지 어, 그 심사를 이제 평가하신 심사위원분들 입장에서는 어 이거 명분에 관련된 것들이 논리 구조가 잘 빌드업이 되어 있네라고 판단하시고 좋은 점수를 주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별화 포인트에 관련된 걸 이제 하는 건데, 기존 서비스와 다릅니다라는 이제 설득하는 방법들이 관련된 얘기예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같은 얘기를 저는 드리고 있어요. 어, 주장이 아니라 비교표로 일명요연하게 딱 설명을 해주시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이거를 줄글이 되어 있는 것보다는 테이블화로 되어 있거나 그러면은 딱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교표로 보여줬을 때 맥락이라든가 그 문맥 안에서 여기 있는 비교표에 관련된 거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만 부연 설명을 조금 해주시는 정도로만 해주시면은 네,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줄글로 장황하게 쓰시는 거는 가급적 지양을 해주시고, 어, 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해서 문장을 계속 이어가는 형식 있잖아요. 이것도 지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읽는 거에 되게 이제 지치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도 논리가 다 이어지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그 주어가 그리고 문장의 시작이 어 뭐뭐뭐 했습니다라고 끝나면 되는데 뭐뭐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어는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로 끝나야지 완벽한 문장이고 비문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자기가 작성하다가 자기 생각 흐름대로 작성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놓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네, 꼭 가능하면은 AI를 활용하셔서라도 문장을 그 단문 형식으로 끊어서
네,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마저도 비교표로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딱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심사위원분들을 설득하시는 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가산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냥 대충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보통 그 등락이 1, 2점 내에서 등락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은 일단 그 심사위원분들한테 그 저기 뭐라 그러죠? 심사하는 그 점수 배분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이면은 이 팀은 선발을 해서 선발하는 걸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준. 뭐 예를 들어서 뭐 80에서 90점 사이는 여기는 좋기는 한데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리고 80점 미만, 70점 미만은 여기는 좀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여기는 그냥 탈락으로 그냥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그 기준표 가이드를 좀 드릴 거예요. 그럼 심사위원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선발되는 팀은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이면 90점 이상으로 해서 90점부터 뭐 예를 들어서 92점, 3점 내에 거의 다 몰리게 돼요. 그러면 진짜 1점도 되게 큰 폭이고 0점 몇 점 차이로 등락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AI 가산점 이렇게 해서 5점을 주겠다라고 한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진짜 소위 그냥 목숨 걸고 어떡하는지 여기서 만점 받아야겠다라고 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지금 벌써 4페이지째 제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논리 정연하고 그리고 그 논리 구조, 그러니까 풀어내는 그리고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어, 그 아까 사단 문법에 관련된 거 그리고 그 네 개의 어떤 발표 방식 관련된 것들 주장 그리고 근거 거기에 대한 사례 그리고 다시 주장 아니면은 주장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반문이 있으면은 반문에 대한 어, 긍정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 사례가 이러합니다. 그래서 제 주장이 이렇습니다. 이제 사단 문법에 관련된 것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기획서 내에서도 유용하지만은 특히 발표하는 그 발표 장표 내에서도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스크립트를 그런 식으로 구성을 또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AI 관련된 것도 여기서도 이제 그 표현하는 방식에 관련된 거가 왼쪽에서처럼 뭐 AI 기술을 활용해서 분석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라기보다는 어떤 그 AI 툴을 쓰고 그리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그 기술적으로 풀어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구조화하거나 아니면은 솔루션으로 풀어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좀 담아주시는 식으로 네, 구조, 연계, 확장 세 개 모두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청서 이제 최종 체크리스트 관련된 건데 어 저도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게그 위치 기반 서비스 관련된 공모전 진행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담당자분 덕분에 그 탈락이 될 뻔한 거를 좀, 다시 이렇게 올라간 케이스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보는 데들은, 여기 보이는 이제 뭐 서류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제출 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꼼꼼하게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뭐 이래서 제출 마감이 뭐 7월 6일 23시 59분까지 마감인데 어차피 이분들 뭐 7월 7일 아침 9시에 오셔서 파일 보실 건데 그냥 그때까지 접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네 그런 부분들은 그 가이드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지켜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내려놓은 거는 절대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나 만약에 어떤 그 자의적 해석이 필요한 어쩔 수 없이 자의적 해석을 아니, 자의적 해석이 아니고 그 양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자의적 해석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는 게 올바른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 하나하나 다 하시고 네 그렇게 하셔서 네, 지켜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업화 방안에 관련된 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음, 사업화 방안은, 어,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이제 공공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특수성, 그다음에 수익 모델 유형 선택, 그다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그다음 시장 크기 관련된 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래서 그 사례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일단 사업화 방안은 가장 주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요소 세 가지가 밑에 보시는 1, 2, 3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다. 관련된 거. 그리고 저희가 타겟하는 시장이 여기고,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저희는 로드맵을 받고 진행을 하겠습니다라는 이 세 가지 꼭지 관련된 것들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서 지금 활용하시게 되는 거는 공공 데이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공 데이터를 그냥 활용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자원으로 설계하는 거는 이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을 산업통상부도 인지를 하고 있고 심사위원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차별화에 대한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는 쉽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데이터 원가가 제로라는 건데 보통 민간 기업도 정부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똑같이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더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민간 기업의 데이터를 수집해다 쓰는 거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이걸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어떻게 보면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원재료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그 원재료 중에 하나가 제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시에서처럼 무역보험공사 13억 건 청구 데이터에 관련된 거를 민간에서 돈을 수집할 때는 수억 원 이상 들어가지만은 그거에 대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 원가에 대한 거는 저희는 제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줄어들면 당연히 수익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에 관련된 거를 반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다른 지원하시는 경쟁자 분들하고 큰 차별화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원자분들이 어떻게 이제 원가에 관련된 거를 구성해 오시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지원자분은 공공 데이터도 쓰시지만은 민간 데이터도 쓰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낮을 수 있겠지만은 또 데이터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쨌든 수익성을 좀 보존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점 소스 이거는 이제 대체가 불가능한 정부만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이거에 대한 독점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민간 서비스 혹은 민간 데이터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경쟁 서비스가 진입하기 좀 어렵다라든지 근데 이게 우리만의 차별점으로 포장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정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B2G나 대기업에서 여러분들이 풀어내신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제안하실 때 계약 설득력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는 사업화에 관련된 거로 담아 주셔서 발전 가능성 이제 심사 포인트 거기서 네, 잘 담아 주셔야지 점수를 추가로 확보한다라기보다는 안 깎이는 거에 포인트를 두시고 접근하시는 게 전략적으로는 좀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수익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어, 이제 수익 모델을 확정을 해야지 사업화 방안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업화 방안에 관련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저 아래 밑에 보시면은 시제품이 있는지, 그리고 반복 매출 구조가 가능한 시제품인지, 그리고 누가 먼저 돈을 낼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맞춰보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이제 선호하는 모델들이 있긴 합니다. 예전에는 한 뭐 10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 플랫폼이 거의 대세였었어요. 생각해보면은 지금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없는 플랫폼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플랫폼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양면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도 가져와야 되고, 공급자도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시장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겁니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챌린지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좀 챌린지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그리고 그 양쪽에서 터져 나오는 어떤 리스크 같은 것들을 그 핸들을 제대로 못하면은 망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고 그러다 보니 플랫폼은 진짜 그 독점적 지위를 갖거나 아니면은 진짜 시장을 뭐 절반 이상 먹었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플랫폼으로는 돈 벌기 좀 어렵겠는데라는 시각들이 좀 많이 있어서 가능하시면은 플랫폼 쪽이라기보다는 저쪽에 아예 그냥 캐시플로우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로 강조를 하시는 것이 심사위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거를 사업을 해보셨고 이제 비즈니스 캔버스라는 거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 보시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지 쉽게 이해가 되셨을 텐데 이제 이거를 처음 접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어, AI에 차라리 그 비즈니스 캔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거를 물어보시고 여기 보시는 1번부터 9번까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를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에 맞춰서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되는지에 방법에 관련된 것들을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쭉 고민하시면서 정의를 한번 해보시면은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덜 하고 있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이 부분은 충분한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각하신 거를 토대로 그 이제 이거를 구체화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핵심 자원 그리고 가치 제한 그리고 수익 흐름에 관련된 거는 그 충실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심사 포인트에서 이제 상당 부분 그 비중을 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논리적으로도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되게 탄탄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장 크기에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는데, 저도 사업을 하면서 되게 이제 그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거를 약간 부풀려서 크게 얘기할 때는, 막 너무 터무니없는 수치를 막 제시하거나 어떤 논리를 막 가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콩비지를 재활용하는 거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데, ESG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콩비지를 재활용하는 거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글로벌 ESG 시장에 대한 거를 수치를 가져오면은 전체 시장 크기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은 안 맞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진입하려는 시장 자체가 크다는 거를 공작새처럼 이렇게 막 부풀려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고 그렇게 자꾸 이제 만들어 가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도 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심사위원분들은 보시면 모를까요? 너무 잘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도 되고요. 하지만은 이게 좋은 점수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차라리 관련 산업에 대한 시장 조사 보고서 이제 뭐 유명한 기관에서 이제 발행한 어떤 보고서가 있다는 이제 그거를 쓰시든가 아니면은 나는 그런 쪽에서는 내가 리서치 못했다 그러면은 내가 상대하는 기업 수 혹은 내가 상대하는 그 소비자 수 곱하기 내가 팔려고 하는 어떤 가격 그래서 그거를 아예 그냥 전체 시장 규모로 잡고 그 다음에 필터링 지역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뭐 사람 페르소나에 맞춰서 필터링을 하면서 이걸 좁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시장은 내가 공략을 해볼 수 있겠는데, 혹은 내가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플레이어가 이 정도는 공략을 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은 그걸 이제 셈 시장으로 잡아두시고, 그 밑에는, 이제 내가 진짜 사업을 했을 때, 3년 내 점유 목표, 3년도 좀 너무 길다 싶으면은 1년만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1년에서 3년 동안의 어떤 이제 사업 로드맵이 있으면은 1년 동안은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소비자를 이렇게 확보할 거고요. 2년에는 이만큼, 3년에는 뭐 다른 아이템을 추가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확장하겠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로드맵에 맞춰서 그 저희가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한 점유율을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1년에서 3년치는 심사위원분들도 보시면은 그래 이 정도는 그래도 좀 합리적인 수치인 것 같은 데는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속이면 절대 안 되고요. 여기서 뻥튀기 하시면 안 되고 직접 뻥튀기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전체 시장 규모에서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그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실전 계산 예시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처랑 가정의 논리가 그냥 네 그냥 일반적인 수치보다 조금 더 나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밑에다가 한 줄 더 담아놨고요. 그래서 매 페이지마다 근거는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의 희망치나 아니면은 그냥 뭐 이럴 겁니다에 대한 거가 아니고 객관적인 거. 네, 그거를 계속 가져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페이지는 그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한 거를 그냥 한 장에 정리한 전체 사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이거 스샷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굳이 필요 없으세요. 이거 제가 그 여기 어 운영사한테 요청을 드려서 이거 제가 준비한 거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 준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 그 역시 이제 발표 심사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 2차 심사에서 배점이 일단 1차 심사랑 비교했을 때 창의성은 줄어들고 구체성은 올라갔습니다. 사업화 가능성은 이제 여전히 똑같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실제로 이게 말로만 끝나는 건지, 이게 정말 사업화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겠구나에 대한 거를 검증하고 싶은 건지에 대한 포인트 관점에서 이 구체성을 넣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 뒤에 있는 문제 해결에서 5점이 올라간 것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이 시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보고 직관적으로 이거 이 사람이 계속 얘기를 했던 이 주장이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이 가능성이 있겠네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거기에 대해 무게중심을 좀 실어 보겠다라고 의도한 거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발표가 뭐 작년 보니까 10분 정도로 이제 저는 확인했었는데 그럼 이제 10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총 세 가지인데 뒤에 2분, 2분 해서 이제 데모하고 그리고 사업화에 관련된 부분 강조해 주는 부분 이건 너무나 중요하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문제 제시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발표를 할 때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뭐 내용이라든지 그 피해자는 다 읽어보시고 본인 나름대로의 이제 그 상태, 그 이해하는 상태, 맥락에 관련된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 상태에서 오시긴 할 텐데 다 이해가 안 됐거나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발표자의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띄엄띄엄 있는 정보들이 그때 이제 하나를 뭉치면서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1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를 하셔야 되냐면은 저희는 이런 문제를 그 저희가 이제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셔야 돼요. 심사위원분하고. 그래서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면 형성이 될수록 뒷부분의 솔루션에 대한 부분이 쉽게 넘어갑니다. 근데 공감대가 형성이 덜 되면요. 솔루션에서 계속 문제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감대 형성에 그 정말 객관적이고 정말 논리적이고 정말 누구나도 이해할 수 있는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는 이걸로 최대한 포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발표를 하시면서 심사위원을 봤는데 고개를 계속 끄덕이고 있다 그러면은 뒤에는 쉽게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데모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거 이렇게 해서 돈 벌겠습니다. 이 부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앞에 공감대에서 고개를 끄덕이셨으면은 솔루션에 대한 거 당연히 끄덕이셨을 거고요. 뒤에 부분은 그냥 여기에 대해서 그 부분,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분 머릿속에서 설득이 된 거를 한 번 더 근거가 빵 치고 올라와 준다라고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10분에 대한 거를 그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쭉 풀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 네. 이거를 제가 미리 말씀드렸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얘기가 그 보통 발표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그 운영 그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이제 문 열고 들어가시면서 요 앞에서 그 포인터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안내해 주시고 준비돼 주시면은 준비하시면은 준비가 됐으면은 발표를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통 그리고 나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누구누구입니다. 오늘 발표할 서비스는 공대 입표에서 하는 뭐 어떤 팀입니다라고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심사위원분들도 그거 기대 안 하고 외려 그게 좀 길면은 왜 저런 얘기를 저렇게 강하게 하지? 이제 그러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발표가 처음이고요. 그래서 말주변이 없으면 이런 얘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는 그렇게 해서 그 안내 받으시고 그러면은 여기서 목례 정도 하시면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면 안녕하세요도 빼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하시고 나서 여기 옆에 보시는 오프닝 훅 세 가지 패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먼저 빵 하고 제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제 그 반전 질문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관심을 확 끌어당기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감대 형성에 최대한 집중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그 훅 포인트를 이렇게 좀 담아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시연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시연 어차피 이제 다 들어가야 되니까는 시연 없는 팀은 없겠죠. 이건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시연이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연이 영상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페이지에서 그냥 그 피그마라든지 그런 거에서 그냥 버튼 누르면 그냥 이렇게 돌아가게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앱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가져오셔서 보여줄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직접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포인트를 하시면 이렇게 뭐 클릭을 하시면서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설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심사위원들이 이 발표자가 어떠한 맥락에서 이 포인트를 눌렀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알고 이제 이해하시면서 넘어가는데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영상 시연이에요. 영상 시연은 그 안에서 설명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설명이 없으면은 그냥 저는 그러니까 발표자는 당연히 이해하고 있죠. 이 다음 장면에서 어떤 걸 하고 그러면 어떤 장면이 튀어나오고 어떤 기능이 재현이 되고 이런 것들 이해를 하니까는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은 1분, 2분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심사위원분이 그 기능이 구현되는데 그 기능 구현이 왜 생겼고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맥락에서 생겼는지를 이해를 못하면은 이거는 그냥 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설명이 없는 영상을 만약에 재현하실 거면은 그 간단하게라도 그 발표자분이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그 있는 화면인 거고 이 어떤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시연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영상 안에서 뭐 버튼을 누르거나 뭐 어떤 거를 뭐 이렇게 조작을 하거나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작을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거로 넘어가게 됩니다. 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이걸 정확하게 길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영상을 부연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영상에 집중하는데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만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은 그게 이제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서로 같이 심사위원도 지켜보고 발표자 지켜보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좀 있는데 네, 그러지는 않은 게 일단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제 Q&A죠. Q&A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지금까지 이제 공통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발표팀의 내용에 관심이 있으면은 질문이 많습니다. 근데 발표팀 내용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뻔한 얘기거나 그러면은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자분이 혹시 더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 심사위원분들이 이제 서로 질문을 하시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질문하고 답변한 다음에 바로 다음 질문이 이어지거나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발표를 잘했구나, 아니면은 뭐가 좀 어색한가, 뭐 아니면은 좀 안 좋은가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빈도 높은 예상 질문 유형이 저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경쟁사 대응에 관련된 거는 이제 크게 저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최근에 좀 많이 좀 줄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심사위원분들이 심사를 체크를 할 때 있어서 좀 이해가 부족하셨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딥하게 확인을 해서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서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가끔은 이제 사심 담아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심사를 올바로 체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거기서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거 그 발표자분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은 거기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보통, 내가 개발한 이 기술을 무시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기분 나쁘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대응을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도 진짜 있다고 하긴 하세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인정을 하시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단문법, 어,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례가 이렇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거를 길게 물고 늘어가시면은 진짜 이거에 대해서 서로 공방한 것만 가지고 Q&A 시간이 끝날 수 있거든요. 최악입니다. 절대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단답형으로 답변할 수 있게끔 어펜딕스를 준비를 해주시고 그런 질문에서 공격을 받으시면은 어펜딕스를 꺼내시면서 어펜딕스 어펜딕스의 그 사단 문법에 관련된 스크립트를 미리 준비를 해 주셨다가 이제 그거 딱 받으시면은 그 페이지를 딱 돌리시면서 이렇게 사단 문법으로 간단하게 딱 하고 다음 질문을 받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질문을 이제 보통 질문을 하시기 전에 쭉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팀원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볼 거잖아요. 야, 이런 질문 너무 뻔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일부러 빼놓으세요. 발표 장표에서 빼놓고 아예 그냥 Q&A에 답변할 걸 그냥 각오를 한 상태에서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들어오면은 아예 그냥 그거를 딱 꺼내시면서 그냥 깔끔하게 딱 정리하고 끝내버리세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이제 전략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 전략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한된 시간 내에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발표를 하실 때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하면은 부연 설명으로 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근데 이것도 강조해야 될 포인트 몇 개 정도만 정리하신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A라는 질문이 내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A 다시라고 한다 그러면은 A에 대한 질문,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A 다시를 같이 은근슬쩍 꺼내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네, 하셔도 어떻게 보면은 Q&A 시간이 내가 좀 불리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그런 답변을 끼워 넣어서 답변하시면서 시간을 조금 더 끄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디자인은 보통 개발 쪽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경향들이 좀 많기는 한데 줄글들 그리고 논문 근거 그냥 이만한 거 막 영어로 돼 있는 막 하면서 캡처해서 빵 박아놓거나 뭐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되고요. 설령 그거를 넣으셔야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영어로 되어 있는 테이블표 막 조그마한 글씨로 막 있는 것과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거를 넣으시되 그거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를 옆에다가 큼지막하게 달아주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나는 내 얘기 하고 있고 심사위원 분은
거기에 이제 가서 뭘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심사위원의 눈과 귀가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그 장표에서. 그래서 아까 발표 그 자료의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원 페이지 원 메시지, 그리고 그 안에 나는 당신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이 장표에서 전달지에 대한 거를 명확히 짚어주시면서 가야 돼요. 구두로. 그래서 그분이 이 장표를 보시면서 딴 생각 안 들고 이 장표를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면서 그 발표자의 발표 내용이 그 약간 보조하듯이 도와주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식으로 한 장씩 한 장씩 넘어가게끔 구조화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그 광고하시면은 심사위원들이 보면서 이렇게 아마 좀 발표하시면서 좀 여유 있으시면은 보이실 거예요. 심사위원분들이 쓱쓱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나는 분명히 이 장표를 발표하고 있는 건데 그 뒷장은 지금 보고 계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앞장에서 이해가 안 된 거를 뒷장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뭐 물론 이해가 다 끝나서 넘어가신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게끔 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 장표에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그 핵심에 대한 부분들만 딱 해서 전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장표에 대한 구성 자체도 그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 연습에 관련된 건데, 발표는 그 제가 여기다가 뭐 스크립트 작성하고 뭐 낭독하고 예행 연습하고 이렇게 쭉 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그냥 스크립트 작성하시고, 그러니까 작성하시면서 쭉 보잖아요. 그리고 그게 내가 구두로 발표를 할 때 어색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너는 뭐 그냥 뭐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딱 읽었는데 앞에 어떤 뭐 그래서라든지 그러므로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자연스러운 부분들 찾아가지고 정리를 쭉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이 스크립트가 필요 없을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하세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영어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 70번 하니까는 외워지더라고요. 한 7분짜리 발표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그 스크립트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장표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 제스처라든지 강조할 부분들, 그 발표하는 거에 대한 높낮이라든지 그리고 그 음량 성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율하실 수 있으세요. 이걸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본인을 녹화하셔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까지 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거 그 안 보셔도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나올 겁니다. 이 단계까지 가시면은 그렇게 한 팀과 그렇게 하지 않은 팀은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보시면서 느끼세요. 아, 이거 대표님이 준비가 좀 덜 돼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이제 이게 그, 발표는 어떻게 보면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전달하려는 내용이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뭐 평가하거나 이게 뭐 그런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설득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약간 정성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다른 팀들과 비교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까지도 이제 준비를 같이 해주시면 더 좋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에 관련돼서 여기 있는 것들은 네, 이거 충분히 좀 고려를 하신 상태에서 충분히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경험상 그 어차피 선발되는 팀들은 이만큼 해가지고 오세요. 네. 그래서 나 이거 너무 열심히 준비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준비하셔서 이거 여기서만 써먹으실 거 아니잖아요. 사업하실 때도 써먹고, 뭐 IR 피칭할 때도 써먹고 그러실 테니까는 요거는 그런 식으로 같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좀 준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Q&A를 지금 해도 돼요? 그래, 제가 좀 시작한 게 거의 1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어, 네, 그러면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제가 텍스트 창을 열어둘게요. 그래서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너무 뻔하고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질문이 없거나 관심이 없으셔서 네. 뭐가 됐든지 간에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이거 토대로 해서 준비 잘 하셔서 네, 공모전에서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관심 갖고 이번 14회차 보고 네, 선발된 팀들 어떤 분들인지 보고 네, 그냥 혼자 그 자기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